1787년 겨울 유생 정약용이 자칫 대과는 물론이고요. 아예 관직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스캔들이 터집니다. 스캔들? 정약용?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스캔들. 네. 자, 이때 정약용의 성균관 동기들이 정약용이 믿어서는 안 될 걸 믿고 있다! 라고 소문을 확 퍼뜨린 거예요. 대체 정약용이 뭘 믿었던 걸까요? 가톨릭. 오, 네, 맞습니다. 정약용이 믿은 건요, 바로 천주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는 어떻게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17세기 전후부터요, 청나라를 거쳐가지고 서양 학문, 서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속에 천주교 교리를 적은 책도 있었던 거죠. 다 들어오면서 같이. 그런 분위기에서 정약용이 천주교를 접한 건요, 성균관 동기들의 고발이 있기 3년 전인 1784년 23살 때였습니다. 정약용은요, 천주교 교리가 담긴 책을 보니 푹 빠져들게 됩니다. 와. 자, 그런데 정약용은 그럼 어떻게 그 책을 보게 됐을까요? 자, 가계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약용에게는요, 어머니가 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복형. 정약현. 바로 정약현. 이 정약현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 바로 이 정약용 집안의 천주교를 전파한 겁니다. 자, 누구냐면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벽? 네, 정약현의 처남 이벽이었습니다. 자, 이벽은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약용과 이 형제들도요, 이벽을 통해서 천주교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셋은요, 이것도 맞습니다. 뭘까요? 막 이거 그 세례명. 맞습니다. 바로 세례. 정약용은요, 이때 사도 요한이란 세례명을 받고요, 신앙 활동도 합니다. 근데 완전 그냥 아예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빠졌네. 정약용 자신과 이 동복 형들은요, 이때 천주교에 푹 빠져들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교수님, 천주교가 낯선 종교였잖아요. 네. 근데 이 정약용 집안이 이렇게 빠르게 좀 받아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나왔던 이벽이라는 인물이 천주교에서 대단한 이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인척 관계에 있었던 정약용 형제들이 아주 빠르게 깊게 천주교 신자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에 호기심이 많고 받아들이는데 큰 거리낌이 없었던 것도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빠르고 깊었던 이유였던 것도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천주교 신자가 된 이 정약현과 형제들은요, 지인들과 명례방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명동에 있는 한 천주교인 집에서 종종 신앙 모임을 갖습니다. 와. 그때도 명동에. 네. 정약용은요, 친구나 지인과 몰래 2년 동안 천주교 모임을 했다고 하죠. 와.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정약용의 성균관 동기, 그 친구에게 딱 걸리고 만 거예요. 네, 결국 그 사실은 다른 유생들에게도 알려졌고요. 이러면서 정약용은 비난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이때 정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불러서 타일렀을 것 같아요. 아, 적당히 하라. 아니 잘 조절하라고. 네. 정조는요, 정약용을 벌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정약용은 별다른 여파 없이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와. 교수님, 정조는 왜 벌 주지 않았던 거죠? 정조가 정약용을 아꼈던 면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천주교 자체에 대해서 이때까지의 정조는 천주교를 탄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조는 성리학이 더 자리를 잡고 융성해지면은 이 사악한 학문이나 종교들은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뭐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 거예요? 천주교. 천주교. 예, 이 천주교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른 정약용. 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조용히 지내야 되지 않나요? 넘어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대과 이제 합격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약용은요 대과 공부에 집중을 합니다. 천주교 사건에 얽혀도 정조는 정약용에게 계속 신임과 총애를 보냈거든요. 정약용은요 그런 정조의 믿음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굳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정약용은 1789년 오. 28살에 드디어 대과 문과에 급제합니다. 드디어. 얼마 만에 그 급제인 거예요? 성균관에 들어온 지 6년 만에 와, 6년 만에 벼슬길에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 정조의 오른팔로 성좌에 나갔던 정약용. 그런데요, 1791년 정약용을 다시 뜨끔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소문이 정조에게 전해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신주를 멋대로 태워버리고 부모의 시신을 팽개쳐버렸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죄인으로 지목된 두 사람,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모시고 있는 것 자체가 천주교가 엄격히 금지한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을 내팽개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신주를 태워버렸고요.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겁니다. 번듯한 양반 두 명이 천주교 때문에 신주를 태웠다는 이 흉흉한 소문, 조선 팔도에 일파만파 퍼집니다. 자, 그럼 정약용, 왜 이 소문이 뜨끔했을까요? 본인도 아직 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좋아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자, 이때 죄인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윤지충. 네. 이 윤지충이 정약용의 외사촌 형이었거든요. 다 관련돼 있네. 정약용 집안이. 자칫 엮일 수 있으니까 정약용은 그저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얼마 후 정조의 지엄한 어명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윤지충, 권상현 두 사람을 참수하라. 우와. 참수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정약용에겐 어떤 후폭풍이 닥쳐왔을까요? 또 가족이니까 조사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여파가 없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후 이 진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요, 조선에서 천주교는요 사악한 종교가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정약용은요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정약용을 싫어하는 반대파 조정 대신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호. 네, 막아줍니다. 끈끈하네요. 그럼요. 정조는요 자신의 지지 기반이자 개혁 파트너의 핵심인 정약용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곁에 두려고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조 참의가 된 지 2달 만에 정약용은 정조에게 사직을 청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수없이 남에게 배척을 받아 더욱 위태롭게 되어 벼슬에 오른 지 11년 동안에 일찍이 하루도 조정에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 정약용은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상소를 올렸을까요? 아직도 그 계속 천주교 사건. 1796년 정약용은요 진산 사건 이후에 천주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게 돼서 천주교를 배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천주교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야,
이번에 연루된 사람은요, 정약용의 동복형 정약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이 연루됐는데 왜 정약용이 사직을 청했을까요? 정약용은요, 형의 다음 타깃 누구다? 나다. 맞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음을 담아 정조에게 글을 올린 겁니다. 불안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신도 가족도 계속 공격받는 상황에서 정약용은 몸도 마음도 다 지친 겁니다. 오. 그리고 정조를 향한 미안함도 너무 컸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믿어주는데 계속 이 일로 계속 발목 잡히니까 본인도 답답했나 봐요. 그렇죠. 정조가 계속 자신을 보호해 주느라고 애쓰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금이 자신에게 신경을 쓰는 게 너무 죄송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직하겠다는 말을 들은 정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을까요? 정조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사직을 허락합니다. 정조 역시 정약용 처지를 알고요, 놔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정조에게 마지막에 썼던 사직서를 보면은 눈물이 흘러서 글자가 번져서 더 이상 쓰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런 그가 정조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을 그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를 한 거네요. 서로에게 민폐가 되기 싫어서 서로를 놔준 정약용과 정조. 와. 그렇게 정약용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1년 후 1800년 6월, 정약용은 마음이 찢어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병속에 누워있던 정조가 승하고 만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정약용은 단걸음에 한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창경궁 앞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죠. 정약용이 믿고 아끼고 사랑했던 임금 정조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고향과 한양을 오가면서 3개월간 정조의 상을 치릅니다. 그렇게 정조 사망 후 다음 왕, 정조의 아들, 당시 11살이었던 순조가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순조를 대신해서요,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죠. 정조가 없는 새로운 조정에선 아무도 정약용을 찾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정약용은 한양에서 점점 잊히는 듯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듬해인 1801년 2월 갑자기 한양에서 정약용을 찾습니다. 왜?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 좋은 쪽인 것 근데 같은데. 부를 일이 없잖아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신유박해 1801년 신유년에 일어난 천주교 신자를 탄압한 사건. 정순 왕후를 중심으로 조선 조정에서 본격적으로 천주교 탄압을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부른 거구나. 네. 큰일이다. 그들의 목표 중 한 명은 누구겠습니까? 정약용이죠. 그렇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삼형제들은 사악의 뿌리가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흉인들이오니 의금부에 명을 내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바로 정약용과 그 가문이었습니다. 큰일 났네.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니까요,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 정약종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천주교 관련 물건
책, 문서 등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몰래 움직였는데요. 아이쿠, 그 사람이 딱 적발된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정약종이 여전히 천주교를 믿고 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 사건으로 정약종은 물론 정약전, 정약용까지 세 형제가 모두 국문장에 서게 됩니다. 잡아온 이상 이제 어떻게든 정약용 입에서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이런 자백만 나오면 끝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벼랑 끝까지 몰린 정약용과 형제들.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문서가 발견됩니다. 정약전과 정약용이 서학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한스럽다고 하였다. 자, 이건요, 셋째 형 정약종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무조건 다 가족이 천주교 믿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약용은 천주교를 안 믿어서 너무 아쉽다라고 쓴 글이 발견된 거죠. 정답. 네, 정확했습니다. 이 글은요, 정약용과 정약전이 천주교도가 아니란 결정적 증거였던 겁니다. 그렇네요. 절묘하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살리겠다. 이것 때문에 산 겁니다. 이후 독실한 천주교인 정약종, 처형. 다행히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는요, 이 편지 덕분에 천주교인이 아니라는 게 증명돼서 처형은 면합니다. 하지만 형벌은 피하지 못했죠. 정약용은요, 현재 경북 포항의 장기, 정약전은 전라도 신지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요, 다시 정약용에게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이번엔 정약용의 또 다른 가족이 천주교에 연루된 거예요. 이번에는요, 정약용의 조카 사위 황사영이었습니다. 자, 대체 정약용의 조카 사위 황사영이 무슨 짓을 했길래 유배간 정약용이 다시 소환됐을까요? 자, 이거는요, 황사영 백서라고 합니다. 황사영이란 인물이요, 하얀 비단에 써내려간 글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 점같이 보이는 게 이게 전부 작게 쓴 글씨입니다. 와. 순조직이 후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니까요, 황사영은요, 조선에서 펼쳐진 박해상을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서 상황을 알리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황사영 백서는 어마어마한 파란을 몰고 옵니다. 자, 내용의 일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때에 속국이 될 것을 명하여 조선을 영고탑에 소속시켜 황조의 근본이 되는 땅을 넓히십시오. 천주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조선을 청나라 속국으로 만들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내용이네요. 어마어마한 용모. 오, 그렇죠. 이거 네. 다 뒤집히는 건데. 난리 나지. 결국 황사영은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정약용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멀리 유배를 갑니다. 정약용은 당진, 정약전은 흑산도에 안치됩니다. 어우, 끝이야, 끝에 끝. 자, 그렇게 천주교 탄압으로 집안이 산산조각난 정약용. 정조 없는 하늘 아래가 이렇게 힘드네요. 진짜. 되게 아. 차갑네요. 그죠. 우산이 외롭고. 없어진 느낌. 그렇죠. 아, 맞습니다.